여러분, 바로 며칠 전 인천 강화도에서 벌어진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SNS에서는 강화도 인근 해수욕장 방사능 수치가 0.92 마이크로시버트에 달했다는 주장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는 평상시보다 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온 나라가 들썩였지만 정작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물, 드시고 있는 생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서해 바닷가.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정부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을까요? 2025년 6월 10일 한 전문가가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황해북도 평산군의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예성강을 통해 핵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침전지 포화로 인한 방류 흔적이 뚜렷해졌고 이 오염수가 예성강 -한강 서해로 이어지는 경로로 흘러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북한 오염수 방출의 전말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시민이 인천 강화군의 해수욕장에서 개인용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시간당 0.87에서 0.92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이 측정됐다고 SNS에 올린 것입니다. 이는 평상시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평균 방사선량은 시간당 0.10에서 0.12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시민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물놀이 시켜도 되나요? 강화도 새우젓 먹어도 괜찮을까요? 서해안 여행 취소해야 하나요? 수많은 걱정과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강화도 펜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서해산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7월 2일 새벽부터 전문 측정팀이 강화도 현장에 투입되었고 정밀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수욕장 방사선 수치는 시간당 0.15에서 0.2 마이크로시버트 이내의 정상 범위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나요? 측정 장비가 다르면 수치도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2025년 6월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황해북도 평산군의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예성강을 통해 핵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해외 전문기관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기물 누출이 증가한 정황이 드러났고 2024년 하반기에는 침전지 포화로 인한 대량 방류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이후 위성 사진을 보면 공장 인근 하천의 색깔이 뚜렷하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시작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이 점차 핵무기 개발로 변질되었죠. 1986년 영변 핵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입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이곳에는 오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비롯해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은 다른 곳입니다. 바로 황해북도 평산군의 우라늄 정년 공장입니다. 이곳은 우라늄 광석을 채취해서 핵연료로 만들기 위한 1차 정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평산군은 북한 최대 우라늄 광산 지역으로 수십 년간 우라늄 채굴과 정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라늄 정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채굴입니다. 지하에서 우라늄이 포함된 광석을 채굴합니다. 두 번째는 분쇄와 용해입니다. 광석을 잘게 부수고 황산 등의 화학물질로 우라늄을 추출합니다. 세 번째는 정제와 농축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라늄 농도를 높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량의 방사성 폐수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우라늄 정련 시설에서는 이런 폐수를 다단계로 처리합니다. 중화, 침전, 여과, 저장의 과정을 거쳐 방사능 수치를 낮춘 후 방류하거나 영구 저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릅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기술 부족, 자재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위성사진 분석 결과 평산군 우라늄 공장의 침전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침전지란 오염수를 임시로 저장하는 거대한 연못 같은 시설입니다. 여기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능 수치가 낮아지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저장 공간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북한 평산군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에 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예성강입니다. 평산군에서 시작된 오염수가 예성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 한강하구입니다. 예성강은 개성 근처에서 한강과 합류합니다. 세 번째는 강화해역입니다. 한강하구의 물이 강화도 주변 바다로 흘러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서해 전체로 확산됩니다. 조류와 해류를 따라 서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화도가 왜 이 문제의 핵심인지 이해하려면 지리적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강화도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흘러나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모든 오염수가 강화도 주변을 거쳐 서해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마치 강화도가 오염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서해의 조류와 해류 패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오염수가 이동하고 확산됩니다. 또한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어서 강화도 인근의 오염수가 인천, 대부도, 안산, 평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해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보고입니다. 조기, 새우, 꽃게, 낙지, 굴 등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의 상당 부분이 서해에서 잡힙니다. 특히 강화도 새우젓, 연평도 조기, 백령도 까나리 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품이죠. 방사능 오염은 먹이 사슬을 통해 축적됩니다. 작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에게까지 도달합니다. 특히 굴, 조개 같은 폐류는 물을 여과하면서 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강화도와 김포 지역의 농업용수도 우려됩니다. 이 지역은 한강하구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로 재배한 농산물의 안전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수도권 음용수는 대부분 팔당호와 한강 상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강화도,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나 인근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문제없다입니다. 통일부는 서해 방사능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강화도 현장 조사 결과 정상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도 한강하구 수질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후 대응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조사에 나서는 시기입니다. 둘째, 일회성 측정입니다. 한번 측정하고 문제없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셋째, 투명성 부족입니다. 측정 결과를 공개하긴 하지만 측정 방법이나 상세한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모니터링 체계는 주로 원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고 핵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 없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정보 공개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의 혼란한 대응이 기억나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ALPS 고도액체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한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적인 투명성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을 받고 있고 처리 과정과 방출 계획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최소한 정보 공개는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런 국제적 감시도 받지 않고 투명한 정보 공개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핵 폐수 방출 사실 자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ALPS라는 고도 액체 처리 시설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북한은 과연 어떤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까요? 경제 제재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리 시설 구축이 가능했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반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력히 반발했고 중국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이는 북한의 폐쇄성과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지리적으로 볼 때 북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후쿠시마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방출되어 해류를 타고 돌아오는데 북한 오염수는 바로 우리 앞바다인 서해로 유입됩니다. 방사능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현재 수준에서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사능 수치가 자연 방사능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쪽은 장기적인 누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지속적인 노출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소련의 마야크 핵시설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강으로 방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의 윈드스케일 핵시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장기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방사능 오염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률 증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예방 원칙이 적용됩니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오염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해안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명성이 신뢰의 기초입니다. 셋째,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늘려야 합니다.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추측에 휘둘리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방사능 오염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환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도 환경 문제만큼은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북한 오염수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멀리 있는 후쿠시마 문제만큼 가까이 있는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우리 환경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투명한 대응과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합쳐질 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